자,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항연산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부터 우리 추상화의 길로 들어갈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정수를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걸 못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정수란 대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대수학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대수학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워져요. 이제 우리는 추상화의 길로 들어설 거예요.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건데요. 자, 무엇이냐면 집합 X가 있어요. 여기에 이항연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X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항연산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냥 X에 이항연산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다가 예전에 실수를 다루다 정수를 다루다 뭔가 대상이 있는 걸 다뤘거든요. 추상적이긴 했어요. 정수, 실수, 유리수, 복소수 추상적이긴 하지만 대상을 하나 딱 결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X,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항연산,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대상이 사라지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면 대수학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자, 보통의 대수학 교재는 최근의 교재, 헝거포드라는 교재가 저처럼 환부터 나가요. 하지만 나머지 교재들은 대부분 군부터 나가거든요. 자, 어려운 이유가 뭐죠? 자, 뭔지 모르지만 집합이 있어요. 이항연산이 있어요. 이항연산이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을 갖고 모든 원소가 역원을 가지면 군이라고 부르자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쭉 나가요. 집합이 결정 안 되고 이항연산도 결정이 안 됐는데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대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왜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방법이 이제 아주 이상한 방법은 아니구나 알게 돼요. 제가 아까 수학자의 본질이 단순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화의 한 작업이에요. 단순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추상화란 말로 바뀌어요. 추상화와 단순화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느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군이라고 하는 걸 아직 우린 정의 안 했지만 군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니까 자, 군지가 주어졌어요. 정리 1번부터 정리 100번까지를 증명을 했어요. 군이란 저희 100개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유리수를 다룰 거예요. 유리수의 덧셈을 다룰 거예요. 자, 나는 딱 3가지만 보여요. 뭘 보여요? 결합법칙 만족한다, 0이 존재한다, 덧셈의 역원이 존재한다. 딱 3가지만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같이 따라 나오죠? 100가지 성질은 무조건 쓸 수 있다 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명 안 했어요. 유리수에서는. 근데 저 100개의 성질은 다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우리 뭘 다룰 거예요? 복소수에서 0을 뺀 집합의 곱셈을 다룰 거예요. 자, 나는 딱 3가지만 보일 거예요. 결합법칙 만족한다, 단위원 1이 존재한다,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딱 3가지만 보였어요. 3가지를 보였는데 뭐가 또 따라오죠? 아까 증명한 100개의 명제가 그대로 따라와요. 증명하러 써도 돼요. 군이니까. 자, 대상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나는 3가지만 보여요.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100개의 명제가 따라서 참.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바꾸더라도. 자, 그런데 군인에서 이 과정을 안 했다면, 자, 이 과정을 내가 안 한 상태예요. 유리수에서 그 100개의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100개를 다 따로따로 증명해야 돼요. 복수 0이 아닌 복수의 곱셈에서 그 100개의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 보이려면 100개를 다 따로따로 증명해야 돼요. 정수의 덧셈에 100개 따로 증명해야 돼요. 자, 어느 쪽이 더 간단하고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처음의 방법, 군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항연산을 갖고 있고 이항연산의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을 갖는다면 이 100개의 명제를 다 참으로 보였다라는 방법이 훨씬 더 단순한 방법이죠. 그 100개의 명제의 본질은 3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이 본질이다. 나머지는 그 100개의 명제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 집합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만 택해서 이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수학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에 짐승, 동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포유류라고 딱 한마디, 세 글자를 써버리면
그 중에 한 무더기의 동물로 딱 제한이 돼버려요. 자, 내가 어떤 새로운 동물을 발견했어요. 그 동물은 파충류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 동물의 특징이 몇 개가 지나가죠. 그런 특징 중에 발이 있다 없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파충류의 특징이 아니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 A가 군이다? 자, 이 집합의 성질이 머릿속에 쭈르륵 흘러갈 수 있다면, 자, 군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걸 단순화시킨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작업이 대수학에서 하는 추상화의 작업이고요. 대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상화의 작업, 유상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수학도 마찬가지, 집합을 조정 안 하죠. 어떤 집합에? 부분 집합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유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쭉 나가요. 역시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대수학이 추상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굉장히 많은 성질 중에 본질적인 몇 개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지 말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현대수학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추상적으로 갈 거예요. 군 이전에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은 지금부터 하는 정리들은 전부 다 쓸 수 있다가 돼버리죠. 군이 아니어도 돼요. 자, 이제 우린 그런 식으로 추상화의 길로 접어들 거예요. 그래서 집합 S가 있어요. 자, S의 이항연산이라는 걸 정의합시다. S 프로덕트 S, 곱집합이죠. 여기에서 S로 가는 함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S의 원소 두 개를 택하면 뭐가 대응이 돼요? S의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이항연산이라고 부르죠. 이항연산은 함수예요. 다만 정의역이 곱집합, 공변역이 S. 자, 그러면 이항연산의 웰디파인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수가 되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우리 함수라고 부르죠? X의 원소가 Y가 아닌 데로 가요. 함수가 아니죠. X의 원소는 어디에 대응이 돼야 돼요? Y에 대응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 B가 X의 원소예요. 근데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원소예요. 근데 A로 보냈던 거하고 B로 보니까 서로 다르다면 함수가 아니죠. 하나가 두 개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는 하나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함수의 웰디파인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는 어디에 대응이 돼야 돼요? 공변역에 대응이 돼야 돼요. 정의역의 같은 원소는 같은 데로 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어디로 가져가 볼 거냐면 이항연산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자, 이항연산 함수예요. S하고 S의 곱집합에서 S로 가는 함수인데, 자, 우리 보통 함수의 기호 이렇게 쓰죠? 근데 이때에는 함수의 기호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X, Y의 이미지를 이렇게 쓰자. 함수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가 되려면, 자, 함수값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변역에 있어야 되죠. 함수값이 공변역에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항연산으로 말하면 집합이 뭐에 대해 닫혀있다?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라는 말이에요. A, B 두 개를 딱 대응을 줬는데 S의 옆으로 딴 데 가요.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항연산도 아닌 거예요. 자, 이때 이항연산에서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뭐예요?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정의됐다라는 게, 자, 이제 변수가 두 개죠.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A, B가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 건데 A를 쓸 때랑 B를 쓸 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CD가 똑같은데 C로 쓸 때랑 D로 쓸 때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웰디파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A, B하고 C, D는 똑같으니까 같은 데로 가야 된다. 자, 이거를 이항연산으로 쓰면 이 형태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웰디파인 닫혀있다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저게 함수가 된다. 함수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항연산에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실수야 덧셈 곱셈. 자, 굉장히 중요한 이항연산이 등장을 해요. A에서 A로 가는 A에서 A로 가는 함수대리 집합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뭐가 돼버려요? 이항연산이 돼요. 정의역 공변역이 같아야 되죠. 그럼 합성함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는, 자, 정의역 공변역이 같은 집합에서
합성함수는 뭐예요? 우리 이항연산이다. 자, 무엇들에 대해서? 함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고 이 연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집합 A에 정의된 함수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이항연산을 더하기로 줬어요. 자, 이래도 이거는 연산이 돼요. 근데 이때는 잘 보면 이 더하기가 실제 어디서 더하는 거죠? 실수에서 더하는 거예요. f 더하기 g의 x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fx 더하기 g의 x. fx는 어디 원소죠? 실수. gx 어디 원소죠? 실수. 실제 덧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수의 덧셈을 가지고 어디에 덧셈을 만든 거예요? 함수의 덧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변이 꼭 실수일 필요 없이 공변에게 뭐만 있기만 하면 돼요? 이항연산이 있기만 하면 공변에게 이항연산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함수들의 이항연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우리 이항연산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항연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던 이항연산 중에 하나예요. 자, 사실은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정의한 것은 뭘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건 무엇을 먼저 더하죠? 함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x를 취한 것. 이쪽은 x를 먼저 취한 다음에 덧셈을 나중에 한 것. 순서 바꾸기예요. 자, 이항연산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쭉 나오지만 다 잘 알고 있는 거 넘어갑시다. 행렬의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자연수의 뺄셈. 자, 자연수의 뺄셈은 이항연산이 아닌 이유가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2하고 3이 어디로 가요? 자연수로 안 가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항연산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n행의 n열짜리 정칙 행렬의 집합, 행렬식이 0이 아닌 행렬은 곱셈은 이항연산이지만 덧셈은 이항연산이 아니죠. 닫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단위 행렬 빼기 단위 행렬 더하기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정칙 행렬이 아니게 되죠. 닫혀있지 않아서 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생각. 선형 공간, 선형 대수학의 선형 공간의 스칼라 곱은 이항연산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항연산과 연산은 달라요. 이항연산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S의 원소 두 개에서 S로 가야 돼요. 근데 스칼라 곱은 V의 원소 두 개가 아니라 뭐죠? 하나는 V의 원소, 하나는 F의 원소. 거기서 어디로 가요? V로 가죠. 이항연산이 되려면 여기 똑같은 집합의 원소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스칼라 곱은 이항연산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항연산과 연산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수학자들이 습관적으로 이항연산을 뭐라고 불러요? 연산이라고 불러요. 저도 앞으로 연산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연산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이게 이항연산을 뜻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곱을 포함한 연산을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적당히 잘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크게 혼동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자연수 mn에서 두수 mn의 공약수로 대응되는 건 이항연산이 아닌 이유가 웰디파인이 아니죠. 자, 8하고 4 어디로 대응될 거예요? 2로 대응돼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돼요. 공약수니까. 근데 이제 웰디파인이 아닌 얘가 바로 이런 얘기죠. 8하고 4가 결정이 되면 어디든 딱 하나로만 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웰디파인이 아니라서 이항연산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집합 S하고 S의 연산을 순서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S는 똑같아도 연산이 달라지면 성질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항연산과 관계되는 성질을 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라 할지라도 실수의 덧셈을 생각하는 집합하고 실수의 곱셈을 생각하는 집합이 성질이 달라요. 실수의 곱셈에서는 이상한 원소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죠. 0. 그래서 자, 이제 반드시 집합이 아니라 집합과 이항연산을 같이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수학자들은 이 원칙인데란 말이 나오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칙이니까 꼭 지켜라. 원칙이지만 우리 경우에 따라 생략하거나 바꿀 수 있다. 이게 된 두 번째예요. 원칙이지만 혼동하지 않는 경우는 집합 S만 쓴다. 왜? 귀찮으니까. 자, 이제 S만 쓸 때는 이항연산은 무엇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저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실수가 군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항연산은 뭐라고 우리 이미 딱 약속돼 있어요? 더하기다. 곱하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실수의 곱하기는 군이 아니죠. 그렇죠? 0의 어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항연산의 수하고 성질에 따라 이제 우리가 집합을 분류할 거예요. 이항연산이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결합법칙 항등원 영원을 만족하는 걸 군이라고 부르고, 환은 두 개 있고 두 개의 이항연산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면 환이라고 부르고, 환 중에서도 두 개의 이항연산이 성질이 곱셈의 성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집합의 이항연산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집합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이미 말했지만 두 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연산을 가환연산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결합법칙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결합법칙을 만족하면 결합적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나누기는 괄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곱하기는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괄호랑 상관없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더하기 곱하기만을 위주로 다루고요. 뺄셈 나눗셈은 덧셈 곱셈의 뭐인 경우로 볼 거예요? 특별한 경우로 다룰 거예요. 자, 우문이에요. 여러분 결합법칙이 중요한가요? 교환법칙이 중요한가요?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이미 아까 제가 결합법칙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합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안 듣고 딱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교환법칙이라고 말이 나와요. 이유가 뭐죠? 결합법칙은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왜 다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만족하는 것만 다루니까. 자, 우리 수학을 할 때 여러분이 배울 때 항상 좋은 것만 우리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있어요. 결합법칙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결합법칙이 왜 중요한지가 슬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웰디파인을 언제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웰디파인뿐만 아니에요. 웰디파인,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체에서 만족이 되면 당연히 부분에서 만족이 돼요. 만약에 부분에서 만족되지 않으면 전체에서 만족된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보일 필요 없어요? 전체에서 만족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부분에서는 따로 보일 필요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웰디파인, 결합, 분배, 교환법칙 등등이에요. 하지만 닫혀있다는 얘기가 달라지죠. 전체에서 만족한다고 해서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에서 어떤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그걸 부분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반드시 뭐예요? 닫혀있다를 보여야 한다. 이항연산이 되려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일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미 대수학을 알고 있는 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군이 있어요. 부분집합이 있어요. 이게 부분군인 거 보일 때 뭐는 보일 필요 없어요? 결합법칙 보일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 전체 군인이 뭘 만족하고 있으니까 결합법칙 만족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분군인 거 보일 때 뭐는 안 보이죠? 결합법칙은 안 보여요. 이유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전체에서 만족이 되면 부분에서 만족이 된다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닫혀있다는 부분에서 만족이 되면 전체에서 만족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닫혀있다는 부분에서 돼도 전체에서 된다고 말하지 못해요. 전체에서 바깥에서 또 엉뚱한 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짝수의 집합, 덧셈 뺄셈에 대해 닫혀있죠. 짝수의 집합에다 1만 하나 추가하겠어요. 자, 부분에서 만족이 됐던 게 1 하나 추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안 되죠. 2 더하기 1은 3, 집합에서 빠져나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는 부분에서 만족된다고 해서 전체로 말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닫혀있다는 일일이 따로따로 보여야 되는 성질이에요. 자,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 S의 부분집합이 이 이항연산에 대해 닫혀있으면 이 A도 이 이항연산은 어디서 이항연산이기도 해요? A에서의 이항연산이기도 하다. 닫혀있는 건 반드시 필수다라는 거예요. 닫혀있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웰디파인은 보일 필요 없어요. 이항연산이 되려면 두 개가 돼야 되죠. 닫혀있다와 웰디파인. 근데 웰디파인은 전체에서 되면 부분에서 되니까 보일 필요 없다. 자, 전체 이항연산이 가환이면 부분의 이항연산도 가환이죠.
전체 이항연수 결합법칙이 만족하면 부분의 이항연수도 결합법칙을 만족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나갈 거예요. 자,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A하고 연산을 해서 왼쪽 오른쪽 연산해서 A가 되는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되는 게 가환이란 말이 없으면 반드시 두 개 다 써줘야 돼요. 한쪽만 만족하고 나머지 한쪽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환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한쪽을 빼먹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쓰던 모든 연산들이 더하기 곱하기가 뭘 만족하니까? 교환법칙을 만족하니까 자꾸 안 써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이거 꼭 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서술형, 논술형은 이거 하나 빼먹었다고 깎아도 할 말 없어요. 교환법칙을 만족하는데 한쪽만 쓰고 항등원이라고 주장하죠? 깎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절대 흠집을 남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해주고요. 이런 걸 항등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위원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자, 항등원의 존재성은 전체에서 만족된다고 해서 부분으로 가지도 못하죠. 자, 항등원의 존재성은 전체에 항등원이 있지만 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도 안 돼요. 부분에 있다고 해서 이 2A는 A의 원소끼리 연산하면 항등원 역할을 해요. 근데 A 바깥의 원소 S에 대해서는 항등원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항등원의 존재성은 전체에 있다고 해서 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전체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전체에도 있고요. 부분에도 있어요. 두 개가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지만 나중에 환에서 그런 예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환에 가면 전체의 단위원과 부분의 단위원이 다른 일이 벌어져요. 자, 역원. 자, 항등원이 존재할 때만 역원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역원을 언급해야 되지만, 자, 우리 역원을 언급할 때는 이미 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항등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말을 하겠어요. 자, 항상 항등원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역원을 언급할 때는 우리 약속을 합시다. 항등원이 있을 때만 역원을 언급하기로 하죠. 자, 뭐죠? A의 오른쪽 왼쪽에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 걸 우리 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를 가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에 따라서 항등원하고 역원의 표기가 달라져요. 연산을 더하기로 쓸 때는 항등원을 0이라고 쓰고요. 역원을 마이너스 A라고 써요. 연산을 곱하기처럼 쓸 때는 항등원을 1 또는 2라고 쓰고요. 역원을 A의 역원처럼 이렇게 써요. 기호가 바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을 다룰 때 군의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연산을 뭐처럼 쓰죠? 곱하기처럼 써요. 근데 문제가 뭐로 났어요? 덧셈 군으로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기호를 싹 바꿔줘야 돼요. 자, 더 문제가 되는 게 정수처럼 더하기 곱하기가 다 있는 거. 그러면 군의 이론을 정수에 쓰려면 어디에서 더하기로 전부 고쳐 써줘야 되죠. 근데 이 고쳐 쓰는 과정을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와서 틀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우습게 듣지 마세요. 실제로 나중에 시험을 보고 첨삭을 하잖아요. 그렇게 틀리는 분들이 나와요. 항상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호를 바꿔 쓰는 연습해줘야 돼요. 그래서 군을 공부할 때 군의 기본 정리는 곱셈처럼 쓰죠? 덧셈 군이라면 어떻게 쓸 것이다. 써보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도 몇 번을 해드리겠지만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해드리는 것들은 꼭 그렇게 바꿔보기를 바라겠어요. 자, 항등원의 유일성을 봅시다. 집합 S의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 자, 증명을 할 거예요. 자, 2하고 2바가 S의 항등원이면 2는 2연산의 2바, 이것은 2바, 증명 끝. 대수학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수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겪는 또 한 번의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왜 증명이냐라는 거예요. 이 항등원이 유일하다, 이 증명이에요. 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이냐? 자, 물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제일 처음에 대수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정의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대수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뭔지 봅시다. 이 바가 항등원이라고 그랬어. 이 바가 항등원이니까
이 바의 왼쪽에 어떤 걸 연산하든지 이 자리는 똑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맞죠? 이게 항등원의 약속이에요. 우연히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2를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 요 연산은 이 바가 무엇이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바가 항등원이면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저게 만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바는 항등원이니까 이 바에 어떤 걸 연산하든지 같은 게 나와야 된다. 2는 이 연산의 2바. 그다음 2도 항등원이라고 그랬죠? 2의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든지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2바를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예요? 2가 항등원이다. 그래서 연산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2바는 같다 증명 끝. 자, 이제 이걸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뭐죠? 그냥 정의예요. 2하고 2바가 항등원이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툭 나오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증명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대수학에는 이런 정의를 이용한 증명이 많아요. 그걸 증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의미를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자, 항등원은 존재하면 유일하다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정리 2.1.8이 중요해요. 자, 집합 S 연산에 결합법칙을 만족할 때 가역원의 역원은 유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역원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 역원이 유일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적 이항 연산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를 볼 때 이런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결합법칙을 만족할 때 역원은 유일하다. 만족하지 않으면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도 이건 중요한 정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의 역원도 가역원이고요. 자, A 역원의 역원은 A이다. 라는 거 보일 거예요. AB가 가역원이면 AB 연산도 가역원이고 AB의 역원은 B역원 연산의 A 역원이다. 자, 교환법칙을 만족하는 경우에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하기 전에 A 역원의 역원의 의미가 뭐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당연하죠 라고 말을 해요. 자, A 역원의 역원의 의미가 뭘까요? A 괄호의 역원이 A다라는 뜻이 뭐죠? A를 괄호의 왼쪽 오른쪽에 연산하더라도 뭐가 된다요? 항등원이 된다요. 자, 이 괄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A 역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괄호 왼쪽 오른쪽에 연산해서 항등원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 괄호의 역원이라고 부르겠다. 약속이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A 역원의 역원은 A다의 의미가 A를 괄호 A 역원에다가 왼쪽 오른쪽 곱해주면 뭐가 된다? 항등원이 된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역원이 유일하다는 걸 보일 거예요. A 역원, A 인버스하고 A 바가 둘 다 A 역원이라면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증명을 볼 건데요. 자, 일단 항등원 끼워넣기를 쓸 거예요. A 역원은 A 역원의 항등원. 자, 아까 0 끼워넣기라고 그랬죠?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0 끼워넣기고 이제는 이항 연산이 항등원이에요. 이 항등원을 뭐로 바꿀 거예요? A 연산의 A바. A바가 A 역원이니까 연산하면 뭐가 되죠? 항등원.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여기 결합법칙이 쓰였어요. 자, 오른쪽 두 개를 먼저 연산하고 A 이걸 왼쪽에 나중에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왼쪽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죠? 항등원이니까 A바.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썼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항등원 끼워넣기는 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대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더하기라면 0, 곱하기라면 1. 0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0을 A 빼기 A인데 A를 무엇으로 택할 것이냐. 1은 B분의 B인데 B를 무엇으로 택할 것이냐. 어디에 끼워 넣을 것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증명을 따라가는 건 되게 쉬워요. 따라가면 돼요. 아, 이거 1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왜? 어디다 끼워 넣을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무엇으로 만들지를 찾아야 돼요. 절대 쉬운 증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보든가 이론을 보다가 어떤 풀이가 항등원 끼워넣기를 썼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 봐야 돼. 왜 하필이면 이 자리인지. 다른 자리에 끼워넣으면 안 되는지. 왜 하필이면 이거를 바꿨는지.
그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 증명을 보는 건 무의미해요. 자, 목적이 있죠. 뭘 만들 거예요? A바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항등원을 A바가 들어가도록 항등원을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게 보면 당연하죠.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었다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항등원 끼워넣기는 그냥 보면 굉장히 쉬워 보여도 실제로 여러분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왜 여기 있냐? 왜 이것이냐? 이거를 잘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A 여곤의 여곤이 A라는 것 아까 정의에서 봤지만 정의를 이용하면 이게 증명이에요. A 여곤 연산의 A, A 연산의 A 여곤이 항등원. 이게 증명 끝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A가 A 여곤의 여곤이라는 것은 A를 A 여곤의 왼쪽 오른쪽 연산해서 뭐가 됐다? 항등원이 됐다. 이게 증명 끝이라고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정의를 위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A 여곤이 왼쪽 오른쪽에 연산해서 항등원이 됐으면 이 괄호를 뭐라고 부르죠? A 여곤의 여곤이라고 부르죠. 괄호 자리에 뭐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A가 들어있으니까 A가 A 여곤의 여곤이다. 자, 이 정의를 이용한 증명이 반드시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항등원 끼워넣기도 가능해요. A 여곤의 여곤은 A 여곤의 여곤의 항등원 좋고요. 항등원을 또 분해해서 뭐 혈압법칙 써서 나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만 항등원 끼워넣기를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잔소리를 합시다. 증명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결합법칙이 사용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자, 이제 여기서 나갈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결합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결합법칙을 쓰지 않고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결합법칙을 빼고 증명하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정리가 바뀌는 거예요. 명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수학에서 자주 쓰는 수학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봐주시고요. 자,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정리 A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명제는 정리 A에서 파생되는 정리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나중에 해석학에서 해요. 해석학에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파생되는 정리들이 있어요. 그런 정리가 어떤 정리인지 잘 찾아내는 것도 해석학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AB 이제 증명으로 보이죠? 자, AB의 오른쪽 왼쪽에 연산을 했는데 항등원이 된 거예요. 자, AB 오른쪽 연산을 결합법칙 하면 쓰고요. 자, 사실은 여기 결합법칙 한마디로 썼지만 결합법칙이 굉장히 많이 쓰인 거예요. 그렇죠? 몇 단계를 거쳐간 거예요. 괄호가 사실 요 세 개만 해도 두 쌍이지만 네 개는 쌍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결합법칙에서 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게 항등원이니까 끝. 마찬가지. 그래서 AB의 왼쪽 오른쪽에 요걸 곱해줬더니 여건이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AB의 여건이다. 하고 증명이 끝났죠. 교환법칙을 만족하면 AB 여건이 A 여건 B 여건이 된다는 건 바로 따라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 대수학 공부하다가 대칭성에 의해서 명백하다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따라와야지 또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AB하고 BA가 만족이 되면 자, A여건 B여건은 B여건 A여건이다. 를 아까 보였죠. 그럼 반대도 된다는 게 딱 보여야 돼요. 자, 반대로 되는 건 간단해요. X를 A여건, Y를 B여건으로 놓으면 자, 우리 뭘 보였어요? XY가 YX면 이걸 보인 거예요. 자, X여건이 뭐죠? A. Y여건이 뭐죠? B. Y여건이 B, X여건이 A.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걸 대칭성에 의해서라고 말하고요. 자, 대칭성에 의해서라고 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수학 책에서 따로 설명 안 해줘요. 저도 나중에는 설명 안 하겠지만 처음 몇 번은 대칭성에 대한 증명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또 대수학 책을 보면서 또 익혀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설명 없이 막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또 따라가기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할 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정리를 보고 나서 항상 해석을 또 잘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역원의 집합은 이항연산에 대해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가역원을 이항연산으로 보내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자, 가역원의 집합은 이항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가역원끼리 연산하면 가역원이다죠. 그래서 좀 전에 정리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정리를 가지고 아직 우리 안 했으니까 군을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도 되지만 아시는 분은 봅시다. S의 연산이 결합적 이항연산이에요. 항등원이 존재해요. US를 S의 가역원의 집합이라고 씁시다. 가역원이 영어의 유니트거든요. 유니트 숫자 U라고 쓰겠어요. 자, S의 가역원의 집합 US라고 쓰면 자, 항등원은 가역원의 집합 가역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AB가 가역원이면 이항연산도 가역원이 돼요. 또 뭘 보였죠? A가 가역원이면 A역원도 가역원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세 가지를 만족하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직 군이라고 정의 안 했지만 어떤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이든지 단위원을 갖고 있다면 가역원들만 모아놓으면 무엇이 된다? 군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인 거예요. 조금 전에 정리가. 그래서 나중에 환에 가서 환의 곱셈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군이 되는 걸 채택하죠. 가역원의 집합만 모으면 뭐가 돼버려요? 군이 돼버려요. 자, 그걸 이미 우리 여기서 증명해버린 거예요. 말만, 군이란 말만 아직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단위원을 갖는 환에서 가역원의 집합을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곱셈 군이 돼버리죠. 자, 여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굳이 이런 데서 문제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 정도는 알아두라는 데서 썼어요. 자, 우리 항등원인데, 자, 우리 항등원이 존재해요. A의 왼쪽의 연산에서 항등원이 되는 것을 A의 자역원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거는 오른쪽 연산에 있을 때는 항등원이 안 돼도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연산에서 항등원이 되는 걸 우역원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럼 자역원, 우역원이 모두 존재한다면 두 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를 보일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좌역원은 있는데 우역원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역원은 있는데 좌역원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연산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증명이 쉽게 할 수 있죠. 자, 증명은 아까 했던 정의이한 증명. A의 좌역원은 오른쪽에 항등원을 끼워 놓고요. 항등원을 이렇게 분해하고요. 결합법칙을 한번 넘어간 다음에 여기 항등원이죠. 끝. 그래서 좌역원도 존재하고 우역원도 존재한다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연산에 대한 정리를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든 정리는 군이든 환이든 체든 어떻게 돼요? 다 쓸 수 있다. 실수, 정수, 유리수 모두 다 쓸 수 있어. 이항연산만 주어진다면. 몇 개 안 되니까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이항연산이 주어진 집합에 굉장히 많은 정리를 했다면 그게 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단순할수록 보일 수 있는 정리들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 쓰는 사실들은 이제 우리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또 들어가죠.